안녕하세요. 책안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고창근 작가님의 날마다 살인하는 여자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소설집 나는 날마다 칼을 품고 산다에 수록된 작품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남편으로 인해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는 남편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남편과 별거를 하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4여 년 후 남편은 재기했다고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요. 여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날마다 살인하는 여자. 고창근. 전혀 낯선 지방, 그 지방의 뒷골목에서 그 골목 안을 지나가는 한 사내를, 그 사내를 부엌칼로 찌르고 또 찌른다. 사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는다. 나는 달아난다. 재빨리. 여자는 상념에 빠졌다가 화들짝 놀란다. 왜 이런 상상을? 일을 마치고 저녁에 구미에 있는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남편은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했다. 고진감래야.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득이양양했다. 고진감래. 여자는 입속으로 굴려본다. 맞는 말이다. 남편이 재기에 다시 합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재기한 지아비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내로서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제 고생이 끝났는데 왜 그런 불길한 상상을. 여자는 예전 남편과 살 때 자신도 모르게 가끔 그런 상상을 했고 꿈도 꾸었다. 완전 범죄. 낯선 지방의 낯선 사내를 죽이는 상상.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에게 화들짝 놀라곤 했다. 여자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할머니가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넣는다. 방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할머니는 깔끔하다. 이제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방 청소를 하고 산책만 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생활도 마지막이다. 이 할머니가 마지막 환자다. 오늘의 세 번째 할머니, 혼자 사니 돌봐주기가 편한 할머니다. 가족이 많은 집엔 요양보호사를 팥줄부 취급하기도 한다. 여자가 처음 요양보호사 일을 갔을 때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자와 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환자를 돌보는 일보다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환자의 방을 청소하고 나면 당연히 거실 및 아들 내외와 손자 방까지 청소해 주기를 요구했고 노인의 옷을 빨래하고 나면 가족들의 옷까지 다 내놓았다. 여자는 어이가 없었다. 팥줄부도 이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자는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서로 간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싶었다. 요양보호사란 환자를 돌봐주는 것이 주 임무이다. 그러니까 환자의 목욕, 옷빨래, 방청소, 간단한 시중, 여가 보내기 등등이다. 환자 이외의 가족에 대해 일할 의무가 없다. 가족들은 뜨악하게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소장과 사무장이 잡아먹을 듯이 흘겨봤다. 우 선생, 지금 우리 센터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소장이 도끼 눈을 떴다. 설마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려고 그러시나? 사무장이 말을 받았다. 여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나름껏 열심히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장은 여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낚아챘다. 어제 김춘녀 할머니 댁에서 일 못한다고 했다면서요?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을 하든 뭐를 하든 2시간만 채우면 될 거 아니요? 어차피 일하는 거 환자 일하든 가족 일하든. 규정 같은 말 집어치우고 제대로 해요. 고객은 왕이라고. 소장은 단호했다. 사무장이 덧붙였다. 어제 저녁 전화가 왔었어요.
여기에 안 하고 다른 센터에서 하겠다고요.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환자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손해는 누가 질 건데요? 막말로 우 선생도 관리하는 환자가 줄면 손해 아닌가요? 소문으로만 듣던 소리였다. 센터 간의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 환자 가족이 요구하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밭에 가서 김매기를 했다는 말도 있었다. 또한 은밀히 서로 환자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만약에 말이요. 그 환자가 다른 센터로 옮기면 다른 환자 한 명 데려와야 할 거요. 소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일을 나가보라고 했고 사무장은 가거든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때 여자는 남편을 증오했다. 아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내 남편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다. 사모님 소리 듣다가 팥줄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여자는 바뀐 세상이 용납되지 않았다.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여자는 다음날 그 환자의 집으로 가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두려웠다. 처음 남편이 집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여자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결혼할 때부터 건실하고 능력 있는 남편은 자기만 따라오라고 여자가 돈 벌러 다니는 것은 싫으며 그냥 살림만 하면 된다고 했다. 여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남편의 말을 믿었다. 여자 또한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호사를 누리고 싶었다. 남편의 지위가 자신의 지위라 믿었다. 남편은 시청의 과장이었다. 행정고시 준비를 하다 몇 번 실패한 남편은 7급으로 시작했지만 명문대 출신답게 최연소 사무관을 달았고 국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너무 쉽게 본 것이었다. 세종시 옆에 땅 투기를 했다. 여자에게 있는 대로 돈을 끌어달라고 했다. 몇 년 안에 선업에는 좋게 남는 장사라고 했다. 건설 과장으로 있을 때 잘 봐준 건설업체가 추천한 것이니 100% 믿을만 하다고 했다. 요즘 세상에 세종시 주변이나 혁신도시, 하물며 4대강 주변에 땅을 사놓지 않으면 바보라는 것이었다. 여자는 남편을 믿었다. 승진을 할 때도 동기들보다 더 빨랐고 시장에 든든한 신임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무렵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전화로 누군가와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국장 승진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예민하려니 했다. 남편은 돈을 좀 구해달라고 했다. 여자는 친정과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5천만 원을 마련해줬다. 남편은 돈을 보더니 에이 이까지 돈 하며 성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뒤로는 여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그 뒤의 시간은 없어졌으면 바랬다. 나중에 집까지 넘어간 걸 알고는 여자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노했다. 실패했다는 사실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마지막 보금자리인 집까지 팔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돈을 가져간 건설업자는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한 게 아니라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고 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따지러 그 건설업자를 찾아갔을 때 손실을 많이 본 건설업자는 이미 부도난 상태였다. 퇴직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남편은 여자에게 말했다. 우선 친정에라도 가 있어. 이 차경식이 아직 안 죽었어. 여자는 집을 나서는 남편이 가증스러워 이를 악물었다. 아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내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남편의 지위와 함께 추락한 여자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런 남편이 사여 연애 기간에 다시 재기했다고 했다. 그동안 간간히 연락이 왔지만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방 청소를 끝내고 할머니 옆에 앉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돌본 지 3년여니 다 되어간다. 정이 들 만큼 들었다. 저 이제 할머니 못 봐요. 할머니는 말없이 여자를 바라본다. 말을 잃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는 걸 안다. 요양보호사 생활 3년년, 여자가 눈빛만으로도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 남편한테 가요. 여자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말한다. 남편이 돈 많이 벌었거든요. 여자는 말을 해놓고 나니 가슴이 먹먹하다. 정말로 일을 그만두는가? 정말로 남편에게 돌아가는가? 며칠 동안 걸어도 허공을 걷는 듯하고 옷가지를 집어도 무게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손으로 냉장고를 가리킨다. 여자는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연다. 시루떡이 비닐로 쌓여져 있다. 아마도 시루떡을 먹으라는 소리다. 여자는 시루떡을 꺼낸다. 아직 굳지 않았다.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김치와 물과 함께 할머니 앞에 놓는다. 할머니는 손으로 여자에게 먹으라고 한다. 전에 없던 태도다. 환자 집에 가면 환자들은 먼저 손을 받다. 먹을 게 있나 살펴보는 것이다. 배지밀이라도 들려있으면 표정이 밝아졌다. 아주 작은 것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할머니 드세요. 여자는 떡을 할머니 쪽으로 밀어놓는다.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머니는 자꾸 여자더러 먹으라고 한다. 나 다음 주부터 안 와요. 다른 좋은 분이 올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알겠다는 표시인지 잘됐다는 표시인지 모르겠다. 건강하세요.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고요. 아셨죠?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여자는 할머니의 이마를 본다. 오른쪽 이마에 기역자 비슷한 하얀 실 같은 흉터가 있다. 3년 전 죽겠다고 문지방을 이마로 찧어서 그렇다. 그 뒤로도 할머니는 몇 번이나 자살을 더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뜨거운 뭔가가 가슴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느꼈다. 처음 여자가 할머니를 만난 것은 3년 전이었다. 요양보호사 생활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날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고 집으로 가려는데 사무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라 머뭇거렸다. 지금 시간쯤이면 가족이 있는 주부들은 시장을 볼 시간이었다. 아마도 남편과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자신이 만만해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하며 센터로 갔다. 센터 앞에서 사무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가자 곧장 차를 몰았다. 집은 상가들이 꽉 들어찬 골목안 슬레이트 집이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고 폐허 같은 집이었다. 옆에 있는 오리구이 식당을 보더니 사무장은 이 집이 맞다고 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곧장 문이 나왔다. 순간 역겨운 냄새가 확 풍겼다. 주위를 살폈지만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 희망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장이 몇 번이나 불렀을 때에야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사무장이 문을 열자 비닐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또다시 역겨운 냄새가 풍겼다. 사무장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방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무장이 따라 들어오라는 눈짓을 하곤 비닐천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는 곳이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고 2평 될까 말까한 방 안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뭔가 썩는 듯한 냄새에
숨이 턱 막혔지만 환자 앞에서 그런 내색을 보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앉아있는 것도 힘겨워 보였고 이마엔 핏자국이 있었다. 방 안에는 먹다 버린 배지밀통과 지저분한 밥그릇, 걸레인 듯한 수건, 그리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통엔 쓰레기가 넘쳐 흘렀다. 혹 할머니. 사무장이 할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예전에 요양을 받으셨죠? 박 뭐라고? 사무장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응, 맞구만. 조금 하다가 전부 필요 없다고 거절하신 분. 사무장의 얼굴에 미소가 도는가 싶더니 상냥한 말투로 바뀌었다. 이제 잘하셔요. 성질 죽이시고 사셔야지요. 죽으면 누구 꼴 보기 좋으라고. 여자는 사무장의 말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다. 주위 환경으로 보아 최소 2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살펴주나. 거기다 예전에 요양을 하다만 성질까지 있으면 그 성격도 대단하다 싶었다. 할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손으로 엉덩이 뒤를 가리켰다. 똥을 못 누는군.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욕구 조사서와 계약서를 꺼냈다. 예전에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 아실 테고, 할머니, 앞으로 이분이 돌봐줄 거예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기력도 회복하셔야지요. 할머니는 사무장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여자를 흘끗 쳐다보았다. 여자는 할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내일 약국에 들러 좌약식 관장약 사들고 가요. 그리고 소독약과 연고도 사가고요. 사무장은 집을 나와 차를 타자마자 여자에게 몇 가지 일렀다. 하지만 그때까지 여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의 환자를 자신에게 시키는 사무장이 불만스러웠다. 단지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퇴근 시간이 지난 지금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은가. 남편 그늘이 없으면 여자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할머니 인생도 참. 사무장은 사무실로 오는 길에 쯧쯧 혀를 찼다. 큰 식당 몇 개를 운영하는 호라비한테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갔다가 늙어서 남편이 죽고 나자 전처 자식들한테 괄시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부인한테 재산도 안 넘겨주고 죽었대요? 처음엔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은 이상하게 다르게 나왔다.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결국은 전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남자들 심정 아닐까요? 그렇구나. 자식들 줄줄이 딸린 호라비한테 결혼에 들어가서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죽을 때 재산이나 왕창 물려주든지. 여자는 속에서 울분이 끌어올랐다. 집 옆에 딸린 식당이 남편 전처 자식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했다. 아마 이마에 난 상처도 스스로 낸 걸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이나 자해를 했거든요. 여자가 차에서 내릴 때 사무장은 지나가는 투로 말했다. 여자는 내일 갈 때 사라던 좌약식 관장약과 소독약을 집 앞 약국에서 샀다. 이대로는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잘 것 같았다. 남편의 재산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긴 것도 자해를 시도하다 이마에 낸 상처도 분노를 일으켰다. 며칠 동안 변을 놓지 못해 밤새도록 끙끙거릴 생각을 하자 여자는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여자는 할머니의 뱃속에 든 똥을 빼내고 방과 부엌을 청소했다. 미친 듯이 했다. 2시간여 뒤 청소가 끝났을 때 여자는 앞이 노랬다. 땀으로 온몸이 젖었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렸다. 처음엔 걷지도 못하던 할머니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벽을 짚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점차 지팡이를 짚고 나들이를 했다. 어찌하면 이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자는 지금껏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할머니에게 느꼈던 무언가 가슴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어떤 느낌을 여자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산책할까요? 여자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떡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와 쉬복지관에서 빌린 휠체어를 펴놓는다. 타세요.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부축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팔을 내젓는다. 싫다는 행동이다. 왜 그럴까? 환자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는지라 산책을 제일 좋아했다. 하루 중에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였다. 요즘 할머니가 좀 우울해 보인 것도 사실이라 은근히 걱정된다. 왜요? 할머니는 팔을 내젓는다. 그만 집에 가란 말이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산책해요. 여자는 순간 할머니의 양팔을 잡는다. 처음에도 그랬다. 할머니는 바깥을 극도로 싫어했고 여자는 몇 번이나 설득해도 안 되어 방 강제로 산책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렇게 운동도 방 강제로 시키니 처음엔 움직이는 것조차 거부해 근육이 굳어 앉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할머니는 점차 삶의 의지가 돌아오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한다. 여자는 힘으로 밀어붙인다.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다. 살아야지. 지금껏 살아왔는데. 여자는 할머니를 안아 밖에 있는 휠체어에 태운다. 뭔가 아기가 쏟는 것 같다. 한바탕 싸움질이라도 했으면 싶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피부를 콕콕 쪼는 듯하다. 금세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돈다. 매일 30분 햇볕을 쬐면 우울증 같은 병에는 안 걸린다는 요양보호사 강사의 말에 여자는 되도록이면 환자들을 산책시키려 노력한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여자는 휠체어를 돌려 골목길을 향해 민다. 요양보호사로서 마지막 환자이니만큼 요양시간이 지나더라도 골목길 전체를 한 바퀴 돌 계획이다. 할머니 집 옆에 오리구이 식당을 지난다. 식당 안에서 보면 밖이 환하게 보일 텐데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는다. 그나마 매월 돈이라도 내놓으니까 다행이다. 처음 할머니를 만난 날 여자는 전처 아들 집인 오리구이 식당을 찾아가 악을 썼다. 낳아준 사람만 어미고 길러준 사람은 어미가 아니냐. 갑작스런 여자의 출연에 전처의 아들 내외는 어리둥절했다. 상황을 파악한 아들이 나섰다. 시잘데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돌아가서 할머니 일만 잘하세요. 아들은 요양 신청한 것만 해도 대단한 선심을 쓴 것처럼 대했다. 돈을 줘야 필요한 거 살 거 아니야. 밥은 제때 갖다 주어라. 여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들었다. 다행히 며느리가 나서서 할머니에게 신경 좀 쓰겠다고 했다. 다음 날부터 식당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챙겨왔다. 아니 이거 요양선상 아니신가? 상거리를 지날 때 약국 골목에서 할머니 2명이 나오더니 여자를 보고 아른 체를 한다. 예전에 할머니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요즘도 가끔 길에서 만나면 반가워한다. 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포도주색으로 염색되어 있고 한 할머니는 보라색 원피스에 빨강 조끼까지 받쳐 입고 있다. 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데이트 중이다. 역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경향이 있구나 싶다. 집에도 환자 할머니랑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구석구석이 깔끔했다. 그 할머니는 언젠가 부끄럼도 없이 여자에게 기름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게 뭔가 했다가 나중에 성관계 보조용이라는 걸 알고는 기겁을 한 적이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여자의 인사에 할머니들은 복지관에 스포츠 댄스 배우러 간다고 하며 환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얼굴 많이 좋아졌네. 빨리 나와서 우리랑 함께 노래도 배우고 스포츠 댄스도 배우자고 한다. 어, 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여자를 가리킨다. 그만둔다고? 왜, 무슨 일이 있어? 할머니들은 웬일이냐는 듯 여자에게 묻는다. 여자는 망설이다 말을 꺼낸다. 남편에게 가기로 했어요. 이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합칠라고? 두 할머니가 의외라는 듯 함께 말을 한다. 예. 여자는 왠지 죄 짓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 가슴 한쪽이 깨름칙하다. 말라고 합쳐. 한 할머니가 시큰둥하게 말한다. 그래도 합치는 게 좋지 뭘. 한 할머니가 말을 받는다. 여자는 괜시레 얼굴이 화끈거린다. 의외의 반응이다. 잘됐다. 여자는 자고로 남편과 함께 살아야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한 할머니는 탐탁치 않게 여긴다. 오히려 여자가 안 됐다는 표정이다. 계속 함께 살았다면 모르지만 헤어졌다면 구태여 다시 합칠 필요 있겠어? 잘 생각해봐. 남편이 자꾸 합치자고 해서. 여자는 변명을 한다. 그야 남자는 편하니까 그렇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어디야. 그래도 여자는 자고로 서방 그늘에 있어야지. 뭘 그래.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살림해야지요. 살림? 그 살림 할라고 일을 그만둔다고? 젊을 때 일을 가지셔. 그게 최고요. 여자는 할 말이 없다. 이 할매 짱 나고 싶어? 이 할머니가 왜요?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이 할매가 그래도 옛날엔 선상님이었다고. 예? 학교 선생님이요? 그렇다니까. 근데 왜? 어, 할머니는 팔을 완강히 내젓는다. 왜요? 여자는 집요하게 묻는다.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 할머니들은 바쁘다면서 총총 걸어간다. 여자는 괜히 말했다 싶다. 할머니들을 만나고 나니 마음만 심란해진다. 골목길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자리에 앉지 않고 가방을 집어든다. 할머니는 그만 가라고 손짓한다. 코끝이 찡하다. 여자는 쓰러지듯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넋을 놓은 채 창밖을 본다. 이제 사무실에 가서 서류 인계만 하면 요양보호사 생활도 끝이련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갑자기 자신이 없다. 그게 진정 자신에게 행복한 길인지 자신이 안 선다. 남편의 그늘이 편안한 길인 것은 분명한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며칠 전 남편은 전화를 걸어 집을 다 꾸며놨으니 구미로 오라고 했다. 한번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했다. 떨어져 지낸 동안 간간히 전화가 왔지만 구체적으로 합치자고 말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이었다. 한 달여 전 남편은 직접 찾아와서 이제 기반을 잡았으니 일을 그만두고 합치자고 간곡히 말하였다. 여자는 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여자는 몇 번의 고심 끝에 그러겠노라고 하곤 퇴근 후 구미로 갔다. 집은 30여 평의 아파트로 고급스럽게 지어졌다. 남편은 원룸에서 살다가 한 달여쯤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니 가구는 거의 다 갖춰져 있었다. 그동안 혼자서 직접 밥을 해먹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사람 돈 좀 벌었다더니 정말이구나 싶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역시 가정이 최고야.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밥하고 살림만 하면 만사 오케이야. 애들도 다 컸겠다. 우리 이제 신혼으로 돌아가자고. 취미로라도 좀 우아한 걸 하고. 남편은 여자가 직접 장을 봐서 차린 저녁을 맛나게 먹고 난 뒤 커피를 마시며 더없이 행복해하였다. 하지만 뭔가 남편의 말이 명치에 탁 걸렸다. 그날 밤 남편은 서둘렀다. 피곤해 잠시 침대로 가서 누워있던 여자의 몸을 덮쳤다. 여자는 씻지도 않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좀 기다리라고, 씻고 오겠다고, 당신도 좀 양치라도 하고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다. 여자의 옷이 다 벗겨지고 남편이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와락 밀쳤다. 뒤로 벌러덩 나자빠진 남편은 어리둥절하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아랫도리의 생사를 찢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여자도 당황하였다. 미안해요. 여자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왜 옥문이 안 열리는지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아리고 쓰린 아랫도리를 이불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약간은 화가 난 듯 물었다. 일은 무슨, 그러니까 좀 씻고 오라니까요. 여자의 말에 남편은 입맛을 다시며 벌거벗은 채 욕실로 들어갔다. 여자는 갑자기 자신이 두려웠다. 몇 년 만에 잠자리지만 옥문이 안 열릴 리 만무했다. 여자가 씻고 왔을 때 남편이 팔베개를 해주며 분위기를 맞췄지만 여전히 옥문이 열리지 않아 여자는 면도날로 생사를 베는 듯한 고통에 결국은 남편과의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벌써 폐경기 온 거 아니겠지? 남편의 농에 여자는 묵묵히 있었다.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남편은 섭섭해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럴 거야. 같이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아쉬운 말을 적고 얘기했지만 여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여자는 당황했고 다음날 불이 나게 그 집을 나왔다. 몸이 남편을 거부하고 있어. 여자는 분명히 몸이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아랫도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듯하다.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진정 합치는 게 잘한 일일까? 불안한 마음이 여자를 엄습한다. 오늘 만나서 필요한 가구를 사자고 했는데 가는 것을 미루고 싶은 심정이다. 무슨 일이 생겨 가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화가 울린다. 여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본다. 사무장이다. 시계를 보니 사무실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다. 왜요? 여자는 휴대폰에 대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아직 안 와서요. 빨리 오라는 말이다. 곧 갈 거예요.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으려는데 저쪽에서 말을 잇는다. 근데 설마 다른 센터로 가는 건 아니겠지요? 사무장은 진지하게 묻는다. 환자를 빼돌리고 다른 센터로 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게 사실이었다. 그렇게 하면 옮겨간 센터에서는 그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요양보호사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었다. 환자에게는 더없이 잘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사무장이라 여자는 그냥 대답도 않고 넘어간다. 설마 센터 차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무장의 말에 여자는 피식 웃는다. 처음 여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다. 열심히 했다. 몇 개월 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땄다. 사무장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으니 다른 요양보호사한테 들은 게 틀림없다. 남편한테 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죠? 마침내 여자는 짜증을 낸다. 그런 직원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요양보호사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 센터를 차려 함께 일하던 요양보호사 몇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이었다. 센터 입장으로서는 꽁 잃고 닭도 잃는 셈이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는 돌보던 환자들을 데리고 갔다. 센터로서는 치명적이었다. 난 그냥 혹 안 그런가 소장님께서 알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장은 소장 핑계를 댄다. 여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공공연히 떠벌렸던 건 사실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센터를 차릴 것이다. 요양보호사 생활 오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종의 경험 쌓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술만 마시면 그렇게 말했고 열심히 학원에 다녔다. 그러니 소장이나 사무장이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비루한 인생. 그때는 꼭 센터를 차리겠다는 생각보다 비루한 인생에 대한 변명이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또한 황폐한 마음을 달래는 일종의 주술이었는지도 몰랐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직접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두려웠다.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꼭 거짓말은 아니었다. 우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지만 차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센터를 차려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자는 처음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자신이 번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산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환자를 보면 참지를 못했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내팽개친 자식들 또한 용서가 되지 않았다. 사무실에선 환자나 그 가족들과 마찰 없이 잘 지내라고 했지만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알았다. 그게 자신이 버티는 한 방식이라는 걸. 처음 월급을 탔을 때 여자는 돈을 셀 수가 없었다. 그건 희열이었다.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격리 아가씨가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었다. 월급 봉투를 받고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여자는 신천지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월급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실실 웃음이 나왔다. 또한 남을 돕는다는 일에 새삼 삶의 활력을 찾았다. 어떤 할아버지는 여자에게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짜릿한 구애인가. 여자는 일어설까 하다가 할머니를 돌아본다.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도 않고 눈길을 외면한다. 할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할머니는 묵묵히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는 말을 꺼낸다. 왜 결혼했어요? 오랫동안 입에 맴돈 말이다.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사랑했어요? 여자는 자신이 이렇게 잔인한가 스스로 반문한다. 그러나 또 용기를 내어 물어본다. 돈 때문에요? 할머니 감은 눈이 파르르 떨린다. 남자의 그늘 때문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여자는 간신히 참는다. 학교 선생님 하셨다면서 근데 왜 애 딸린 호래비와 결혼했지? 소리내어 크게 깔깔깔 웃으면 좋으련만 여자는 입술을 깨문다. 입술에 빨간 피가 고인다. 통증이 쾌감이 될 수 있구나. 여자는 생각한다. 확실한 직장이 있었으면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뭐하러 시집을 갔어요? 여자는 갑자기 울고 싶은 생각이 든다.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것 같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어, 어. 할머니는 눈을 흘겨뜨고 소리친다. 가라고요? 깔깔깔. 여자는 일어선다. 깔깔깔 웃음이 자꾸 터져 나온다.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온다. 깔깔깔.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그때다. 쿵, 쿵, 쿵. 방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여자는 휙 돌아서서 귀를 기울인다. 쿵쿵, 쿵, 쿵. 여자는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방바닥에 이마를 찢고 있다. 코에서는 피가 흐른다. 여자는 할머니 어깨를 와락 잡는다. 할머니를 고추 세운다. 죽지 마! 못 죽어! 여자는 할머니의 뺨을 세차게 갈긴다. 죽지 마! 여자는 할머니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흔든다. 여자가 흔드는 대로 몸이 흔들거린다. 여자는 방바닥에 주저앉는다. 죽이고 싶어. 여자는 중얼거린다. 가슴 속에서 살이 욕구가 인다. 그때 문득 여자는 한 사내를 죽이는 상상을 한다. 전혀 낯선 지방, 그 지방의 골목길에서 그 골목 안을 지나가는 한 사내를, 그 사내를 칼로 찌르고 또 찌른다. 그리고 달아난다. 또 살이라는 상상이다. 여자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남편과 살면서 수십 번 더 상상한 것이다.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도 수시로, 심지어 꿈까지 꾸었다. 꿈에서 무수한 애들을 죽였다.